네,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25일 새벽교 기독학교에서 학부모 진로 진학 설명회가 개최됐었는데요. 이번에 예년보다 많은 분들이 설문조사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설문조사 내용 중에 아, 이 진로 진학 설명회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 부모님들이 잘 몰라서 좀 참여가 이렇게 많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올해만 어떤 식으로 이 내용들이 흘러가는지 함께 공유하고자 녹화를 또 따로 진행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진로진학부에서 진로 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김민경입니다. 그래서 이 진로진학 설명회는 올해만 녹화본이 공유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요. 녹화에 들어가기에 앞서 왜 녹화를 하지 않고 올해만 녹화를 한다는 건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설명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학부모 진로진학 설명회 녹화하지 않는 이유는요. 사실은 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마다 이제 알고 계신 정보의 양도 당연히 다르고 아이들의 학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제가 좀 더 다른 학교 혹은 다른 어떤 대학들 혹은 졸업생들 혹은 다른 학교 학생들의 실제적인 예들을 가져다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좀 와닿으시는데 녹화본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올릴 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기초적인 내용 외에는 말씀드리기가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녹화를 하지 않고요. 또 줌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 대면으로 하면 훨씬 더 전달력도 높을 텐데, 저도 실제로 부모님들이 하면은 사실은 여러 사정으로 거의 다 끄고 계시잖아요. 켜실 수 있는 분들도 사실 다 같이 끄는 분위기니까 또 다 끄게 되는데, 저는 그거는 괜찮긴 한데, 하나는 전달력 부분에서는 제가 부모님들의 반응을 못 보니까, 이게 내용이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좀 감이 안 와요. 사실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강사가 감을 잡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어, 전달력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면 상황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들께 누구나 이렇게 어디에 살고 계시건 좀 부담 없이 들어오실 수 있게 하려고 줌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설명의 시간대에 관해서도 좀 문의가 몇 분 계셨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생각보다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어요. 요거를 처음에 딱 설명을 드리고 정리해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러지 못해서 더 또 좀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이 어떤 부분이냐면 부모님들께서 생각보다 또 직업군도 다양하세요.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직업도 있지만 뭐 자영업이라든가 뭐 학원이라든가 이런 직업군에 속해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 저녁 시간이 시간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전에 저희가 실제로 한 저녁 7시쯤에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학부모님들께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7시쯤 되니까 자녀들 나이도 뭐 형제자매 여러 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아이가 집에 오고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퇴근해서 집에 올 시간이다 보니 막 저녁 준비하고 가족들하고 밥 먹고 막 이럴 시간이라서 이걸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정들이 있어서 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모두가 편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설정하는 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이거를 한 일주일 전에 항상 공지를 드리니까 마음이 이렇게 있으시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시간 조정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진로장 설명의 내용 선정 기준도 말씀드릴게요. 어떤 부모님들은 되게 뻔한 내용을 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부모님들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저는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이 들었을 때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드리는 방향으로 이 진로진학 설명회는 전체 대상이니까요. 내용 구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대안학교, 특히 우리 학교, 대안학교도 너무 목적들이 달라요. 그 수많은 목적을 가진 대안학교 중에서 예배, 그러니까 제1 목적인 우리 학교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 그리고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는가를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진학부 연간 업무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더라고요. 전체를 다 말씀드리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또 질문이 있었어요. 아이들한테도 이런 설문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학기에는요, 올해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빠졌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새 학기 딱 시작하자마자 첫 주에 그 중고생들 혹은 연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 고등분할 때도 있는데요. 어쨌든 전교생 모아놓고 진로진학부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학교 생활을 이제 진로 진학의 관점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 한번 쫙 하고요. 그 다음에 중등 따로 고등 따로 1학기에 시간을 따로 빼가지고 또 진로 진학 설명회를 한 번씩 해요. 그리고 고등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초 상담도 다 제가 종교생을 따로따로 한 명씩 다 만나요. 그래서 기초 상담도 담임하고의 상담도 하지만 저하고도 종교생이 다 하고요. 고등은. 그 다음에 1학기에는 12학년, 그러니까 고3 학부모님들 진로진학 설명회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 일정이고요. 2학기에는 7학년부터 11학년 부모님들 이렇게 진로진학 설명회가 개최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좀 비공식적으로도 고등에 필요한 이슈가 있으면 또 고등은 따로따로 시간을 잡아서 진행이 되는 편이고요. 또 진로 상담 같은 경우는 중등, 고등 할 것 없이 저한테 와서 신청을 하면 이렇게 제가 시간을 잡아줍니다. 같이 진행을 하는데 그 시간대는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로교사가 실수를 받으면 그냥 교과 수업 시간이 이렇게 빠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도 그 일반 학교의 그런 시스템대로 해보려니까 아이들 수업 수가 생기는 게 조금 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가능하면 그냥 제가 밤에 남아서 탐구 시간에 보통 진행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부모 진로 진학 설명에 내용 들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지도 방침입니다. 여기 한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이 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게 참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격증 과정에서 제가 진로진학 상담사 1급까지 땄는데 배운 프로세스는 이겁니다. 먼저 진단을 하는 거예요. 뭘 좋아하지? 뭘 잘하지? 뭐 이런 것들. 그걸 토대로 진로를 잡는 겁니다. 1차로. 진로 잡으면 무조건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거죠. 학습. 그러면 이 진로가 어느 정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가 좀 나오겠죠? 좀 구체화가 되겠죠? 조정이 되거나. 그래서 조정을 해서 진로를 다시 한번 설정하고 그 다음에 진학을 한다. 이런 프로세스.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단할 때 그럼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가 하니 자기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흥미는 뭔지, 적성은 뭔지, 가치관은 뭔지. 그래서 직업을 봤을 때 이 직업이 흥미에 적합한지, 적성에 적합한지, 가치관에 적합한지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직업을 선택을 한다면 목적을 그 과정에서 이 직업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에 대학이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저도 처음 배웠을 때, 되게 명쾌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줬을 때도, 너무 명쾌하다 해서 같이 기뻐했던 기억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1년 뒤, 와서 우는 애들이 생겨요. 왜 울었을까요? 실제로 학생들이 겪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첫째로 자기 이해의 부재. 그러니까 진단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보면 그 밴드에 많이 올라가서 아시겠지만 학년별로 시기마다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죠. 저희가 학교에서 재정 투입해가지고 유로 그 진단을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아이들이, 그래서 나는 뭘 좋아하지? 난 뭘 잘하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 주 원인이 세상의 성공 신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무언가를 너무너무 잘했구나. 무언가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자기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전국에서 1등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계에서 1등은 아니라는 거예요. 2등이라도 하면 하겠는데 2등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그 분야로 갈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 이해에 대한 부재가 동시에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직업을 추려서 그 안에서 점점 좁혀나가면서 이렇게 찾아 나가 보는데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직업군을 추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벙찌는 케이스들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잘 모르겠으니 아무거나 그냥 잡고 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러면서도 불안해해요. 고등학생이 되면 어쨌든 불안하니까 뭐라도 하긴 하는데 선생님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거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손을 놓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진단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진단. 부모님들이 사실 가장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결국 이 진단이 소명을 발견하는 게 필수더라고요. 어, 저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분야에서 1등하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을 했을 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의 뒷받침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목이 조금 안 좋은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었나요? 제가 중간중간 목이 조금 안 좋아도 이해 부탁드려요. 제 목이 회복된 다음에 하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뒷받침해 주신 걸 믿고 우리가 그 소명을 보고 나아가면 그 일이 설사 정말 좋아하는 걸 하더라도 항상 좋을 수가 없는 게 사람의 일인데 그런 것들을 다 버틸 수 있는 힘도 될 것이며 또 어떤 추진력도 생길 것이고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용기도 생길 것이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걸로 성공할 수 있냐, 없냐, 어디까지 성공할 것인가 이거를 바라봤을 때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이제 여자분 교장 선생님께서 설교 시간에 소명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길래 제가 메모를 해놨었는데요. 첫 번째가 세상의 필요, 두 번째가 달란트, 세 번째가 깊은 열망인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이 깊은 열망 부분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열망이 이렇게 들끓는 경우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항상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신 이 비전을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다면 물어보고 있다면 열망은 이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난 그런 걸 따라가는 데 있어서 계속 마음에 부어주시는 어떤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소명을 발견해야 된다고 할 때, 대학에서 그러면 학생 선발할 때 어떻게 무엇을 궁금해하냐라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예비고일 최고의 선행은 진로 탐색이라고 해놨는데요. 보면 여기 이 학생이 대학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대체 뭘까요? 이 깃발 보시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 직업. 나는 이 목표를 위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이런 걸 했어. 라고 지금 대학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이 요거를 보고, 어? 진짜 우리 학교 오고 싶은 앤가? 정말 우리 학과 오고 싶은 앤가? 그렇구나. 얘가 저 목표를 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오는 거구나. 이거를 보고 학생들이 요새는 뽑는 거예요. 그러면 진로 탐색 시 가장 중요한 점 뭐예요? 진로 탐색이 돼야 이게 설정이 돼서
3년 동안 이걸 준비해서 대학한테 말을 하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거겠죠. 소명을 발견하는 거. 그래서 저희는 와이파이로 제가 표현을 해놨잖아요. 하나님께 계속 묻고 답을 얻으며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도 방침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입시에 대한 정보는 그러면, 그러면 어떤가 또 한번 짚어볼게요. 2025라고 제가 지금 해놨는데, 이게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입학하는 연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 11학년들이 대학 입학할 때가 2025라서 그 친구들을 2025 학년도에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이라고 부르고요. 2025부터 2027, 그러니까 중3, 9학년까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 친구들한테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우선 올해 전형별 모집 인원, 대학이 학생을 뽑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 전형별 모집 인원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요. 전국에서 교과 전형이 45%로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종합이 23, 논술이 3, 기타가 10, 정시가 19예요. 근데 서울 시북의 대학, 둘이 되게 다르죠. 서울 시북의 대학은요. 정시 40, 종합 33, 교과 11, 논술 8, 기타 8이에요. 이게 예전엔 정시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서울 시북의 대학에 정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가 정부에서 이제 서울 시북의 대학, 16개 대학에게 정시를 반드시 40%까지 늘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대학이 이제 그 정부의 말을 듣고 40%까지 딱 맞춰서 40%딱 떨어지는 거고요. 이전에 이런 요구가 없었을 때는 종합전형이 제일 많았어요. 여전히 이게 정시가 40%나 됨에도 불구하고 중국 단위에 비해서는 서울 시북의 대학이 종합이 많죠. 그리고 이게 각각이 뭐길래 종합이 많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 왜 여전히 많을까요? 그 이유가 어, 요새 대학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그런 건데요. 요즘 대학들은요, 특히 올해 그게 심한 것 같아요. 요새 결과 나는 거 보면. 이 학생이 진짜 우리 학교, 우리 학과에 오고 싶은 친구인지를 알고 싶어 해요. 와서 등록도 안 할 친구, 자퇴할 친구, 반수할 친구, 원치 않는 거죠. 정말 우리 학교, 우리 학과에 와서 대학 4년, 혹은 뭐 전문대면 2년, 3년일 수도 있죠. 혹은 특정 학과들 5년, 6년일 수도 있는데 그 전과정을 성실하게 함께할 학생을 뽑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런 학생을 뽑기에 가장 좋은 게 사실은 종합전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종합전형에서 비리, 입시 비리 같은 게 터지니까 정시를 이렇게 늘려놨잖아요? 대학들은 사실 정시를 싫어해요. 왜냐면요. 성적으로 온 친구들이 자퇴율이 높아요. 그 학과가 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적 맞춰서 대학 타이틀 가지고 달라고 오는 친구들이 비율이 많다 보니까 추적 조사를 해봐도 종합전형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다 서류 제출을 해서 아, 이 친구가 정말 고등학교 3년 내내 우리 학과를 오기 위해 이런 노력을 했네를 알고 뽑은 친구들은 와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잘 하는데 반해. 이 정시로운 친구들은 거의 한 절반까지도 자퇴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게 싫은 거죠. 하지만 정부가 40%까지 늘리라고 했기 때문에 늘렸고요. 그래서 생기는 현상인지 요새 상위권 학교들 중에서 일부는 정시에서도 학교 생활 어떻게 했는지 학생 생활 기록부를 내서 그걸 몇 퍼센트 정도 반영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과는 그럼 뭔가? 종합은 방금 언뜻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걸 다 보는 거죠. 고등학교 해서 와서 했던 모든 활동 내용을 싹 다 보는 거면요. 정시는 수능이잖아요. 근데 이게 요새 종합의 그런 요소들을 좀 추가하기 시작하는 학교들이 있다는 거고요. 교과는 학교 생활 중에서 출결이랑 성적만 대부분 본다고 보시면 돼요. 교과면 그러면 다른 건 안 봐요? 아, 대학마다 좀 달라요. 정시 수능에서도 다른 서류의 어떤 요소들을 보듯이 교과도 그런 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대부분은 어쨌든 성적을 50% 이상 보면 교과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성적이 내신 성적이잖아요. 교과의 성적은. 이거를 대안학교인 저희 새벽다 기독학교에서는 어, 종합해서 내신은 저희 학교 내신을 보지만 왜냐면 그 내신과 더불어 다른 것도 동아리 어떻게 했냐, 수행평가 어떻게 했나, 뭐 학생회장 활동은 어떻게 했나, 뭐 기타 등등 싹 다 보는 거라면 교과는 성적만 봐야 되는데 저희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내신 등급 선출이 불가능하거든요. 내신이라는 게 그 등급이라는 게 퍼센테이지로 가니까 1등급이면 전교에서 4% 안에 들어야 되는데 전교생이 10명인데 4%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검정고시로 대체로 적용이 됩니다. 비교내신으로, 검정고시 비교내신으로 적용이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것도 전국 단위에서 넣을 수 있는 곳이 많지만, 서울의 상위 15개 대학의 교과 전형은 못 넣는다고 보셔야 돼요. 대안학교라 못 넣어요? 그렇다기보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권 대학들, 뭐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사실 다 그렇긴 한데, 상위권 대학들도 공부만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 우리 학교 와서 정말 우리 학과가 너무 좋아서 끝까지 있을 학생을 뽑고 싶어 해서 교과 전형도 보통 싫어합니다. 근데 정부에서 정시뿐만 아니라 교과 전형도 10% 정도 늘리라고 요구해서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맞춰놓은 거라 자격 조건을 많이 걸어놨어요. 뭐 학교장 추천 전형, 그러니까 전교에서 1등한 애들 몇 명만 뽑아서 내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격 요건을 제한해 놓은 전형들이 많아서 못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논술은 뭔지 대충 아시죠?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과 서울 15개 대학의 이런 차이 같은 경우에 보면 전국적으로 교과가 그럼 대학들이 종합을 좋아하는데 왜 전국에서 교과가 많나요? 종합은 이 학생이 3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서류를 이렇게 다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좀 지방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이제 괜찮은 학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좀 일반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그렇게까지 준비해서 올 만한 애들이 또 애초에 넣지를 않는 거예요. 특정 학과를 제외하면요. 일부 학과를 제외하면 학생들 서류가 어차피 준비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넣어요. 그러니까 공부 사실은 좀 성실하게 잘하는 친구들이 상위권 학교 넣을 친구들이 서류 준비도 하지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 그걸 받는 거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또 교과 전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합격 비율을 한번 이게 사기년인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좀 써놨었던 걸 방금 발견하긴 했는데요. 제가 2020부터 2023학년도 그 정시합격 비율을 한번 가져와 본 거예요. 그 왜 가져왔냐면요. 여기 이제 퍼센트가 이렇게 높으니까 그러면 상위권 대학 가려면 인서울 대학 가려면 인서울에서 좋은 대학 가려면 정시 준비하면 되지 않나? 저게 기회 아닌가? 종합보다 맞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정시가 왜 어려운가 여전히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어요. 의대, 어, 요새 서울대 또 의대보다 낫잖아요. 서울대 학생들이 의대 간다고 자퇴하거나 등록 안 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 시대인데요. 의대 정시 합격 비율을 보시면요. 이 최상위권 학생들. 의대 가려고 7수, 8수 막 하잖아요. 안 나가고. 재학생 합격 비율이 21%예요. 나머지 다 인수생입니다. 쉽지 않죠. 그러면 스카이, 이게 전국입니다, 전국. 스카이, 우리가 스카이라고 부르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어떨까요? 어, 재학생이 36%, N수생 61%, 기타 2.9인데요. 요게 고려대랑 지금 서울대가 알고 정시 전형에서 또 학생생활 기록부를 받아요. 그래서 조금 커버가 또 되는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으로만 안 뽑는 거죠, 지금. 그런데도 N수생이 훨씬 많죠? 그러면 그래도 여기 치고 들어갈 수 있지 않나? 하기에는 재학생의 2%지 치고 들어가기에는 2023학년도 특목자사고 인원을 보시면요. 2023학년도 수능 전체 응시가 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상위 15개 대학의 모집 인원이 이 50만 명이 딱 1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 모집 인원의 4.2%가 특목자사고예요.
거의 절반 정도 되죠? 그렇다는 것은 서울 상위 15개 대학에서 한 6, 7개 대학까지는 특목 자사고로 이미 인원이 꽉 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인원이 과연 일반고 인원일까? 그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2023학년 특목 자사고 합격 비율을 그래서 한번 또 봐보면요. 제가 그 산수가 좀 약해서 숫자 뭐 하나, 두 개 틀렸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 흐름이 맞아요. 합격 비율을 보니까 일반고 요게 특목 자사고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들어오면요. 카이스트, 포스텍 일반고보다 특목 자사고가 압도적이죠. 사실은 고맙게도 저희가 서울 15개 대학 할 때 카이스트, 포스텍 엄청 높은데 여기에다 안 넣잖아요. 서울에 있는 것끼리만 쓰니까. 특목자 사고가 서울 인서울대학의 정원을 다 채운다니 마음이 좀 떨렸는데 카이스트랑 포스텍 뭐 이런 존재들이 있어서 과고나 영재고 애들은 이쪽으로 많이 또 가기는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진 않죠. 그러면 일반고에서 요 인원이면 전국에서 이 인원인데 몇 등 해야 되고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전국의 수많은 그 고등학교 중에 서울대 한 번도 못 보내본 고등학교가 일반고들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럴까? 아,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또 한번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도대체 가르쳐야 될까? 뭐, 안 되는 건가, 그냥? 교수님들은 도대체 뭘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이 부분을 좀 얘기해보고 가려고 해요. 서울대학교에서 그 교수 설문을 했어요. 대학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해 고교생들이 함양해야 하는 역량 및 소양은 어떤가 했을 때 첫째로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뽑았고요. 둘째로 교과 학업 수행에 필요한 도전 의식과 근성. 세 번째로 글쓰기 능력. 네 번째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적 능력. 다섯 번째로 독서 소양. 여섯 번째로 도전적인 교과목 선택 이수 의지를 이야기했거든요. 결국 대학은 학문하는 곳인 거예요. 와서 수업을 따라가고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역량이 되는지 음, 그거를 판단하고 싶어 하고 거기에 참 독서가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입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온전히 탁 캐치가 되신 분들도 있고 좀 용어 부분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고2부터 중3, 즉 11학년부터 9학년까지 어떻게 또 흐름이 가는지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대학교 입학을 하는 그 전형, 방법이 너무 대학마다 다르고 복잡하니까 이게 힘들어서 대입을 단순하고 공정하게 만들겠다 해서 대입 전형을 표준화를 했어요. 이게 세부적으로는 대학마다 또 달라지는데요. 세부적이지 않은 것을 따지면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좀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두 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부 교과 중심이거는 성적 위주로, 성적하고 출결 위주로 보는 거예요. 내신 성적이죠. 우리 학교, 세밀교 기독학교 학생들은 일반 교과, 그러니까 뭐 학교장 추천이라던가, 뭐 이런, 뭐 농어촌이라던가, 뭐 지역인재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닌 일반 교과 전형에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대다수 어, 많고요. 그런 곳에 들어갈 때는 검정고시 비교 내신으로 뽑는 케이스가 많아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수능 최저나 면접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종합전형은 비교과 교과 면접 등이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는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도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고요. 비교과 교과 면접이 뭐냐면 교과는 수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업에서 이제 받은 성적, 교과 과목 성적이랑 수행평가 내용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비교과는 그 외에 나머지 다 뭐 동아리, 뭐 자율활동, 학급활동 기타 등등, 뭐 행사 기타 등등, 뭐 GMT, LBT, GMT는 못 들어가는데 해외활동이나 뭐 LBT,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싹 다 보고요. 그다음에 면접 보는 경우 있고 수능 최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논술은 수리 논술이 있고 인문 논술이 있고요.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게 수능 최저가 굉장히 세게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할 때 학원을 따로 이렇게 다녀야 되는 케이스가 좀 생겨요. 실기처럼 학교마다 그거 맞춰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 실기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 친구들이 이제 하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정시도 수능 위주가 있고 실기가 있는데 정시에서 수능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에 이 종합 전형의 요소 서로 학교 생활 어떻게 했는지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요새는 생기고 있다라는 거 설명드렸었습니다. 학년도별 주요 이슈 그러면 이제 2028로 넘어와서요. 현재 중학교 2학년 고교학점제 뉴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가고 있는지 얘기를 해보면요. 이 해당 연도는 지금 그 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2023, 2023년이잖아요. 지금 현재 학년 고3인 친구들에 해당하는 게 대학 입시. 이 친구들은 2024, 24학번이 되잖아요. 올해 합격을 하면 대학 입시 학번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작년에 서울대정시의 교과평가 도입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류 20%에서 40%까지 그거를 도입을 했었고요. 정시인데 수능만 보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수능체제 개편돼서 서울 16개 대학 정시 40% 확정 땅땅땅 했던 게 작년에 이제 확정이 됐고요. 다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랑 내년은요. 학생부 기재 간소화 그러니까 그 서류 학생생활 기록부에 적는 내용들을 점점 제한을 많이 두고 있어요. 뭐 논문 학생이 소논문 쓴 거 돈 많은 친구들이 자꾸 어디 가서 베껴오고 써오고 돈 받아오네 쓰지 마. 해외 활동 돈 많은 애들만 하는 거야. 가지 마. 뭐, 쓰지 마. 이런 식으로 학생부 기재가 좀 간소화됐고요. 자기소개서 폐지됐고요. 올해부터. 서울대학교가 뭐 우리 학과에 올라면 학교가 아니라 학과, 우리 학교 무슨 학과 올라면 이런 과목을 듣고 와야 돼. 이런 과목 권장한 게 또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중3까지 쭉 다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고등학교는 요새는 선택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 과목은 소인수 학생들이 보통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과목이라 가지고요. 절대평가를 하는데 그걸 대입에 반영을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등급을 안 나눈다는 얘기예요. 절대평가는 성취도 평가 A, B, C, D만 하겠다는 거고요. 진로 선택은 A, B, C까지 보통 합니다. 교육과정은 여전히 2025 개정 교육과정인데 여기 이상한 말이 써있죠. 고교학점제 부분 실시 무슨 말인가 하니 고1하고 중3들 고교학점제가 실시가 사실 된 건 아니고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교학점제가 학점제니까 대학처럼 수업을 수강 신청을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수강 신청을 해서 본인 시간표를 짜려면 시간이 되게 빡빡하게 짜는 건 사실 가능하지가 않죠. 누가 짜주지 않고서야. 약간 여유가 있어야 시간표를 짤 거 아니에요. 수업을 선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업 시수를 조금 줄이고 용어를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바뀐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난 그 학부모 간담회에서 저희 새물교 기독학교에서는 그렇다고 저희가 수업 시수를 줄이면 사실은 아이들이 수업 몇 시간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배우는 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욕심이 많은 학교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저희는 수업 실수 안 줄이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당장은. 그래서 일부 도입은 뭐 학점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용어가 좀 바뀌었고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실수가 수업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028, 요 중2, 지금 중2 친구들이 이제 고교학점제 딱 본격적으로 전제 도입이 되는 학년인데요. 아직 결정이 여전히 안 됐어요. 11월 말에 또 공청회 한다고 하죠. 내신 뭐 상대평가 5등급제를 한다는데 제가 물음표 해놨죠? 뭐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결정이 좀 확정이 돼야 알 수 있고요. 수능 전과목 공통응시 한다는데 물음표 해놨죠? 이것도 논란이 많고요. 그래서 확정은 아니에요. 안이 남았어요. 내신 전 학년 5등급 병기 한다는데 물음표죠, 여전히. 어쨌든 2022 개정 교육과정 지금 올해 안에는 아마 발표가 날 텐데요. 이 부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저희도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정 교육과정 관련해서 지금 그럼 어떤 발표가 났냐?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많이 좀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보도자료 보면요. 교육부에서, 자, 그 교육부 사이트에서 캡처해 온 것들이에요. 의무부학 수능, 국수탐, 선택 과목 없이 통합평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옆에 개편한 요약을 보면 현재는요, 국어도 선택이 있었어요. 이 공통으로 요거 국어 과목 수능을 보면 독서 문항은 당연히 보지만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서 화작 선택하면 언매는 안 보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아예 사회는 9과목, 과학은 8과목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됐어요. 총 17개 중에서. 근데 이제 이런 거 선택을 안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선택을 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었던 게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떤 친구가 정시에서 올백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올백을 맞았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2개를 틀렸어요. 그러면 올백 맞은 친구가 이겨야 되는데 올백 맞은 친구가 지고 2개 틀린 친구가 이기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야? 왜 그러죠? 이게 정시나 이런 데서 이 점수를 볼 때 단순 과목이 다른데 똑같이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목의 그 표준편차, 그러니까 표준편차라는 게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지냐거든요. 과목이 좀 어려웠어요. 평균이 낮아요. 근데 내가 점수가 좀 그 평균보다 높으면 그 벌어진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또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점수 산출이 돼버리니까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목 선택을 내가 뭘 했냐에 따라서 내가 유리해질 수도 있고 불리해질 수도 있고 똑같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도 이런 것도 좀 불공정하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다 공통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공통에서 좀 논란이 크게 되는 거는요. 첫째로 어, 뭐 수학 같은 경우도 국어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이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거 나눠놓으니까 애들 좀 공부가 약간 수업 역량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었는데 다 보게 돼서 이거는 잘한 것 같은데 수학은 범위가 많이 좀 줄었죠. 이과 계열 교수님들이 심란하죠. 고등학교에서 이거밖에 안 하고 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심화 수학을 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 과목이 제일 논란인데, 원래는 이제 내가 지리가 좋으면 뭐 한국지리, 그리고 나 윤리아 사상 이렇게 2개 선택하거나 물원, 뭐 그다음에 생원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싹 다 없애버리고, 그냥 모든 학생이 사회랑 과학을 다 봐야 되고요, 공통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안 나눠지고요. 그냥 수능에서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보기 때문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그러니까 이 2과목을 보는 거죠. 사회, 과학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나누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이제 문이과를 완전히 경계를 없애버리겠다는 건데 요 관련해서도 조금 이야기들이 많아요. 11월 말이 돼봐야 또 확정이 될 것 같아요. 또 내신 관련해서는 ABCD 원래는 절대평가를 한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고교학점제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들으려면 사실 내신이 애들이 입시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데 내신 산출에 유리한 데를 당연히 들어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불리한 데 어떻게 들어가요, 불안해서. 그래서 절대평가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이 성취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다 학교들이 뻥튀기해서 A라고 줘버릴까 봐 4차 등급 5등급으로 표기는 하겠다는 거죠. 1등급이 한 10% 정도 되고 2등급이 한 36%였나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눠요. 그러면 이게 절대평가가 맞는가? 결국 등급평가가 되지 않나? 게다가 심지어 이 등급이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대학에서 이게 등급으로서 어떤 지표로서 기능하기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논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랑 2028 대입 개편하는 시한이 좀 엇박자가 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내신 평가 방식을 보면 고교학점제 절대평가를 해야 되는데 개편안을 보면 상대 등급을 병기하겠다고 하고 정시가 확대 추세가 되니까 고교학점제는 수능 연기가 낮아요.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걸 선택해서 들으라는 건데 내신 변별력이 떨어지면 수능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럼 어떡하지? 라는 거죠. 그럼 수업을 들으라는 걸까 말라는 걸까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통합 과목 출제에서 적성 진로 맞춰서 개별 선택하라고 해놓고 사탐과탐 통합 출제해버리면 내가 듣고 싶은 난 지리가 좋으면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학도 공부해야 되잖아. 그리고 다른 과목들도 내가 다 해야 되잖아. 약간 이런 공부에 부담이 생기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될지 저희가 음, 잘 기도하면서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학원들은 되게 공포 마케팅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뭐 1등급 아니면 뭐 대학 못 가니 뭐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등급 관련해서는 10%가 1등급 범위가 이전엔 4였는데 이제 10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전에도 지금도요, 1등급이 똑같은 1등급이 아니라 1.1, 1.2, 1.3 이렇게 4%뿐만 0. 몇 퍼센트부터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요. 지금도 나누고 있는데 그거 뭐 등급 표기가 되면 그걸 뭐 그제 와서 못할 그거는 아니고 어, 저희는 이제 기도하면서 좀 지혜롭게 어떻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를 조금 고민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 음, 의 지혜로 저희가 해야지 인간의 지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소리만 이렇게 나오는 영상 보시기 쉽지 않으셨을 수 있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 기도의 동역자들도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